레이저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포함해 50여 개의 첨단 무기 관련 기술을 한미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주한미군 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체계와 GPS 교란 대응 능력, 차세대 적외선 감지, 자율 상황인지 시스템 등 50여 개의 첨단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중 위험 요소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 강화, 지하시설의 대량 살상 무기 제거, 지상 레이저 통신 등과 관련된 기술도 포함돼 있다. 한미합동군사지원단은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안보협력 조직으로 한국의 군사 현안에 대한 협력 및 지원을 제공해왔다. 특히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은 또 이 책자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내에 있는 기존의 비대칭적 위협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점점 더 복잡해지는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 관계기관은 한미 간에 공동 개발 중인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무기체계가 아니라 핵심 기술에 대한 응용 연구라며 비공개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이 무기 제작,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근거로 내세우는 한국의 캐치홀 제도가 일본보다 강력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치홀이란 무기 제작 등에 쓰일 수 있는 모든 품목을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 확인해 통제하려는 제도다. 한국 수출기업은 수출 품목의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파악해 정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본 기업은 재래식 무기 관련 수출 때는 보고 의무가 없는 등 더 취약하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고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겨레가 한국의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과 수출무역관리령을 비교해보니 일본의 캐치홀 제도가 한국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급 협의에서 한국이 재래식 무기의 캐치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일본 기업은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체제와 핵확산 금지 조약 등 3대 조약에 가입하고 캐치홀을 운용 중인 27개국에 수출할 때는 규제가 전혀 없다. 화이트리스트 이외 국가의 경우 대량 파괴무기나 미사일 관련 물품 수출 때는 최종 용도, 사용자 보고 의무가 생기지만 재래식 무기 관련 물품 수출 때는 이런 의무조차 없다. 반면 한국은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 가지역 화이트리스트와 유사히 수출할 때는 무기 전용을 인지한 경우 보고 의무가 생긴다. 가지역이 아닌 국가로 수출할 때는 무기 제작에 쓰일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구매자가 용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납기일이 통상의 기간을 벗어나는 경우, 가격, 지급 조건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수입국과 기술 격차가 큰 경우 등 13개 상황 중 하나만 해당해도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보고해야 한다. 이런 두 나라의 통제 제도는 인지 통제라고 불린다. 두 나라의 캐치홀 제도는 통지 통제와 인지 통제로 구성돼 있는데 인지 통제는 일본이 훨씬 더 취약한 것이다. 통지 통제는 정부가 무기 전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기업의 통제에 이루어지는 통제 절차로 두 나라가 유사하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본 쪽 주장과 달리 한국의 캐치홀 통제는 대량 파괴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더 철저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일본 쪽의 추가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를 제안했으나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방부가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 방향을 담은 국방중기계획 2021-2025를 발표한 8월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슬로건과 이에 대한 국민적 열광이 정점을 찍은 시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군 창설 이래 꿈꿔온 전략무기 도입이 확정돼 발표됐기 때문이다. 문정부 유능한 안보의 상징, 한국형 핵잠수함. 국방부는 국방중기 계획 발표를 통해 F-35B 전투기를 탑재한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을 못 박았다. 기존의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의 대형 잠수함 장보고 3 배치 II와 배치 3 도입 계획도 공개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발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실세로 불리는 김현종 2차장도 언론을 통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 차장은 차세대 잠수함은 핵추진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추진 잠수함과는 완전히 별개이며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 미국이 핵연료 이전만 용인해준다면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모든 나라 해군이 갖기를 바라는 궁극의 무기다. 일반 전투함이나 재래식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작전 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 무기체계만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가공할 능력을 발휘한다.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엄청난 전략적 이점을 가졌는데도 이들 무기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헬기가 아닌 고정익 전투기를 싣고 해상작전이 가능한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정도이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인도뿐이다. 항모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갖는 엄청난 전략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무기체계를 보유한 나라가 적은 이유는 간단하다. 획득과 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무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 외교적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항모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한 때는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이다. 독도 문제로 대일 관계가 격화되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해군의 경항공모함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일본에서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자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지시했다. 김영삼 정부의 경항모 도입 구상은 외환 위기로 인해 공중 분해하고 노무현 정부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기술과 예산, 미국 등 주변국의 반발로 사업단이 해체되면서 무산됐다. 경제적 이유로 취소된 경항모 도입 구상은 국민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무산은 비슷한 시기 개봉된 최민수, 정우성 주연의 영화 유령의 영향 때문에 내국로 기자가 비밀 사업을 폭로해 사업이 취소됐다는 식의 소문이 나돌면서 한일, 반미 정서에 기름을 끼얹는 소재로 악용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후 문재인 정부는 김영삼, 노무현 정부가 해내지 못한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모두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며 국민적 호응을 얻어냈다.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모든 나라의 해군이 꿈꾸는 해군 무기체계의 정점이자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전략자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무기들을 모두 갖게 되면 한국도 주변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기도 했다.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항공모함 도입을 결정한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경제적 문제는 물론 정치, 외교적 압박까지 극복해야 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발표한 것은 현 정부의 안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비쳤다. 여당과 친문 진영은 이른바 외교왕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외교 수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업적이라며 전방위 선전전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집권 초기인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합의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같은 해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 연구라는 선행연구 과제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져 나왔다. 언론에서도 해군이 비밀리에 이른바 핵잠수함 TF를 조직해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미국과도 관련 협의가 상당 부분까지 진행됐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군 내부 조직에 관련된 사안은 군에서 언론에 흘리지 않는 이상 알려주기 어려웠기에 TF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전문가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브리핑과 국방부의 중기계획 발표 이후 언론은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온갖 장밋빛 기사를 쏟아냈다. 일부 언론은 2025년 건조에 영해를 지킨다는 소설을 써 내보내기도 했고, 어떤 언론은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한국이 수입한다는 근거 없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모두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달콤한 꿈을 꾸던 10월 초순 동아일보가 청천 병력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9월 극비리에 방미한 김현종 차장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는 물론 핵무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에너지부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에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가압경수로로 반드시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구조다. 한국은 한미원자력 협정에 따라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원자력 협정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막는 이유는 간단하다. 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연 상태의 우라늄은 핵분열이 어려운 우라늄-238이 대부분이고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235 비율이 0.7%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핵분열 효율을 높이려면 이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높여야 하는데 이것을 우라늄 농축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상업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농축우라늄은 우라늄-235 비율이 5에서 20%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원자로는 이러한 저농축우라늄으로 핵분열 연쇄 반응을 유도하고 감속제 등을 이용해 핵분열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우라늄을 더욱 농축해 우라늄-235 비율을 90% 이상까지 높인 고농축우라늄은 핵분열 연쇄 반응을 감속하지 않고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 가속시켜 폭발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원자폭탄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우라늄 취급 전 과정의 통제를 받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 이 협정 일부를 개정해 20% 미만 저농축우라늄 농축에 대한 길을 여는 데 성공했지만 여기에는 미국의 승인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즉, 한국의 우라늄 농축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정과 협약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핵연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국내 상업용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우라늄을 가져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하지만 이는 관계 법령과 원자로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모든 저농축우라늄은 IAEA에 의해 수입량과 폐기량이 철저하게 추적, 감시된다. 수입할 때도 어떤 원전 몇 호기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보고해야 하며 핵연료 장전 후 원자로를 어떻게 가동했는지에 대한 운전 일지는 물론 사용 후 핵연료의 양과 폐기 후 관리까지 모두 사찰 대상이다.